플로리다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없애고 있습니다. 걸프 해안과 대서양 해안을 따라 해변들은 썩어가는 갈색 해조류 산더미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냄새부터 맡게 되죠. 관광객들은 피하고 호텔 예약은 줄며 도시는 해변 유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씁니다. 사르가솜 해조류는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았고 미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7월에 판비치와 마이애미 사이의 I-95를 남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냄새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해안선을 따라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갈색의 썩어가는 해조류 벽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트랙터가 그것을 퍼올립니다. 그들은 해조류를 모아 트럭에 싣지만 해가 지기 전 다시 해조류가 밀려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2026년 5월 사우스 포인트 파크의 모래는 해변이라기보다는 젖은 갈색 진흙처럼 보였습니다. 세 대의 트랙터가 1시간 넘게 해조류를 치우는 동안 해변 당근객들은 두꺼운 더미를 넘어 물가로 갔습니다. 발 하버에서 빅토리아 브로스만은 휴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이애미 헤럴드 인터뷰에서 가족이 더 깨끗한 모래를 기대하며 키 비스케인의 한 호텔을 갔지만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 사진들이 플로리다가 예전과 같은 해변 휴양지가 아님을 가족에게 상기시키는 추억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플로리다주의 모든 해안 지역에서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는 수년간 우주에서 이 사르가손 대발생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의 위성 시스템은 2025년에 3,750만 톤의 사르가솜이 대서양을 떠다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새로운 시즌에는 이미 1,360만 톤이 쌓였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약 3분의 1 더 많은 양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2025년이 세운 모든 기록을 깨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대서양 거대 사르가솜 대와 같은 규모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근원지는 사르가소 해였습니다. 사르가소 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해안선이 없는 바다입니다. 어떤 쪽에도 육지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사르가소 해는 북대서양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4개의 해류가 벽처럼 주위를 돌며 경계를 형성합니다. 서쪽에는 걸프 스트림, 북쪽에는 북대서양 해류, 동쪽에는 카나리아 해류, 남쪽에는 북적도 해류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해류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존재하며 회전하는 환류가 그 안으로 떠내려오는 모든 것을 가둡니다.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이곳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경계를 이루는 해류들은 또한 그 안에 있는 배들을 몇 주 동안이나 붙잡아 두기도 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자신의 항해 일지에 기록한 떠다니는 해조류는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나 빽빽해서 초기 선원들은 그것이 선체를 잡아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신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버뮤다 삼각지대 신화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르가소에는 대서양 뱀장어가 산란하러 가는 곳이자 어린 바다거북들이 해조류 속에서 생애 첫 몇 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은 해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수천 년간 환류 안에 머물던 해조류 군락이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이론은 같은 원인에 주목합니다. 더 따뜻해진 바닷물과 영양분이 풍부한 유출수가 결합되어 대서양을 수천 마일에 걸쳐 가로지르는 거대한 새로운 해조류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조류 띠는 해마다 커지며 카리브해와 미국 남동부를 향해 끊임없이 해조류 파도로 몰아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티엘 해양 대기 지구과학대학에서 2026년에 발표한 논문은 이전 그 누구보다도 이 해조류 띠의 기원을 더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주저자인 프란시스코 바렌베라와 그의 팀은 새로운 해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최초의 대규모 번식이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 해역에서 시작되었음을 추적해냈습니다. 이 번식 현상은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1년에 위성이 포착했을 때 연구진은 이미 약 2년간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2009년 가나 해안에 이례적인 해조류 덩어리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해 원인은 다카르니냐라는 한랭수 현상이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수와 미네랄이 가득한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드물게 결합하면서 열대 대서양에서 해조류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조합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조류 번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해조류의 양은 예측 가능하며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제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해조류 대발생의 일부가 밀려오는 나라들은 모두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미국만은 예외입니다. 2026년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관광과 어업에서만 연간 약 27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예약이 줄어든 레스토랑, 취소된 전세선, 비어있는 호텔 객실 등이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5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시즌에는 같은 모델의 추정치는 100억 달러로 뛰고 2026년 최악의 경우에는 1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동부가 그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팜비치에서 마이애미 데이드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정화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마이애미 데이드는 소수의 해변에서 해조류를 제거하는데 매년 400만 달러를 씁니다. 다른 해안 도시들도 수백만 달러를 더 씁니다. 해조류를 수거해서 처리할 때쯤이면 이 지역 전체의 연간 비용은 3,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더 넓은 멕시코만과 대서양 연안에서는 비용이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모든 돈이 자원을 수거해서 매립지에 묻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건강 측면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해조류가 모래 위에서 썩으면서 황화수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산업 폐수에서 나는 썩은 달걀 냄새와 같습니다. 이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두통, 호흡곤란,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바는 2025년에 이 해조류가 동부 해안을 뒤덮자 최고 수준의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기관들이 피해 해변에서 대기질 점검을 시작했으나 주 전체에 적용되는 경보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걸프만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갤버스턴 섬에서는 작업자들이 너무 많은 모자반이 밀려와서 방파제 근처에 그것을 보관할 공간조차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트럭에 실어서 섬을 가로질러 이스트비치로 옮겼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 물질이 너무나도 엄청난 양으로 밀려오다 보니 지방 정부들은 그것을 수거하고 운반하며 버릴 장소를 찾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갤버스턴 주민인 스티브는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65년 동안 그 섬을 방문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모자반이 쌓인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같은 달 해당 기관은 모자반 관련 보고서를 주간에서 일간 업데이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는 기업들이 그 물질을 수확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당국이 트랙터와 청소 인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조류를 추적하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더 나은 시스템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가 곧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 비용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지역사회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10년이 넘게 전에 위성 기반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사르가숨을 추적하고 대량의 사르가숨이 텍사스 해안으로 올 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언제 트랙터를 가동해야 할지만 알려주고 수확 시기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가 해조류를 묻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그것으로 불을 쌓고 있습니다. 칸쿤 툴룸에서 기업가 오마르 바스케스 산체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회사 블루그린 멕시코는 2018년부터 사르가숨으로 건축용 블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계는 약 40%의 사르가숨과 다른 유기물, 대부분은 건설 페토에서 얻은 재료를 혼합합니다. 이 혼합물은 사르가 블록이라고 불리는 건축용 벽돌로 압축됩니다. 하루에 3,000개가 생산됩니다. 2015년 사르가숨 대량 유입 사태 당시 바스케스는 식물 묘목장을 운영했고 호텔들이 그의 팀에 해변 청소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을 건축 자재로 바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블로그로 처음 지은 집은 그의 묘목장 옆에 세워졌습니다. 팀은 16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성장했고 성수기에는 약 300명이 그의 해안 청소팀에서 일합니다. 멕시코 공립자치대학교에서 이 블록들을 테스트한 결과 압축 강도가 아도비 벽돌과 동일하며 같은 건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르가 블록으로 지은 집은 일반 벽돌집의 절반 정도 비용이 듭니다. 바스케스는 이제 이 재료로 40채가 넘는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집인 카사 안헬리타는 5번의 허리케인과 6번의 열대성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2021년 이후로 거의 6,000톤에 달하는 해조류를 사용했습니다. 사르가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의 제품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본 웨이브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이 회사의 시설에서는 모자반에서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추출해 여러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제품은 화장품 제형에서 실리콘을 대체하며
현재 K-뷰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들은 농업 분야와 가죽 대체제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원재료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익원이 나옵니다. 해조류 1톤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각 제품은 고유한 고객과 이익률을 가집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건 카본 웨이브만이 아닙니다. 카리브해 전역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가공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모자반을 연료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나다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매년 증가하는 연간 가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가공 시설은 이미 카리브해의 모자반을 받아 농업과 제약산업용 원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업체들은 가공회사를 인수하고 공급망을 통합했습니다. 세계 시장이 유통되는 대부분의 알지네이트는 중국 공장을 거칩니다. 또한 미국 식품과 의약품에 쓰이는 알지네이트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해조류 가공 산업을 2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그런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구축한 생산 능력은 운송비만 감소할 가치가 있으면 대서양의 모자반 대발생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화학적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톤의 젖은 모자반은 한 번의 가공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벽의 알지네이트는 아이스크림, 치과 몰드, 서방용 약 캡슐의 점증제로 쓰입니다. 식품 등급 알지네이트 시장만 해도 연간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약 등급 알지네이트는 파운드당 가격이 식품 등급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이 펜은 푸코이단이 들어있는데 이 당류는 현재 항염증제와 항암제로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신골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은 바이오매스는 질소, 인, 칼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거의 낭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것이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의약품 등급의 알지메이트는 미국 군대가 전투 시 의존하는 의료 공급망에 직접 투입됩니다. 거의 모든 알지네이트가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미 국방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긴급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중국 공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질로 분류된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기가 맞을 때 전략적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례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서 이미 봤죠. 하지만 알지네이트는 아직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어떤 제한도 이겨낼 수 있는 원재료가 매년 여름 미국 해변으로 밀려오고 매립지에 묻히고 있습니다. 7월 마이애미 해변에서 압취를 풍기는 그 해조류가 부상당한 미국 군인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해조류입니다. 이 두 사실을 연결하는 공급망은 전적으로 중국 시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미국 본토에는 대규모 상업용 사르가섬 바이오 정제소가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선한 사르가섬은 무게의 약 80%가 물입니다. 트럭이 해조류를 매립지로 운반할 때 실제로 운반하는 것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실제 식물 성분 1파운드마다 약 4파운드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물 때문에 톤당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건조 시스템을 사용하면 운반 전에 수분을 2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 비용을 거의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부족한 것은 인센티브입니다. 대부분의 정화 계약은 마른 바이오매스가 아니라 젖은 해조류를 제거하는 데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시스템은 활용이 아니라 처분에 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정화 작업은 계절성 운반 일자리를 만듭니다. 가공산업은 기술자, 화학자, 공장 운영자, 선박 승무원, 엔지니어, 영업팀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모델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옮기는 데 돈을 주고 다른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학이나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는 미국 해양대기청조차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에서 사르가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허가증, 기관, 중복되는 관할권, 그리고 규제의 공백을 정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책임 소재는 설명했지만 다음 단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가 사르가숨 제거 방법만 안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미국 회사는 시도하기로 했으며 알지스 오가닉스는 2014년 조아난 듀존이 설립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사르가숨을 수집해 특허받은 방법으로 발효시킵니다. 듀존은 그 결과물을 유기농 바이오 자급제로 판매합니다.
회사에서 NOA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5,000에이커가 넘는 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험 결과 농부들은 화학비료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었고 에이커당 수익은 평균 $990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10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매년 100만 파운드가 넘는 사르가숨을 가공합니다. 듀조는 21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알지스 오가닉스를 창업했습니다. 사르가숨 침입으로 고향 섬의 관광과 어업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후였습니다. 정부는 해변을 청소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해조류가 밀려왔습니다. 듀조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쓰레기가 아니라면 어떨까? 2020년 포브스는 듀조를 제조 분야 30세 이하 30인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현재 미주개발은행도 그의 사업에 공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제품을 아마존에서 판매합니다. 2024년 마이애미 데이리 이노베이션 어소리티는 알게스 오가닉스에게 이동식 발효 설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10만 투자했습니다. 이 이동식 발효팟은 해변에서 바로 해조류를 가공할 수 있도록 탱크가 장착된 컨테이너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플로리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400만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미국 사르가숨 산업의 전체 모습입니다. 한 회사가 연간 약 100만 파운드를 처리하는데 이것을 현재 매년 대서양 전역에 발생하는 3,800만 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큽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는 카리브해에만 미국의 모든 농장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바이오매스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미국은 해안에 밀려오는 것의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지스 오가닉스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비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는 농업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회사를 가로막는 것은 허가 절차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2010년대 시도를 좌절시켰던 똑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한편 사르가숨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성장하는 동안 탄소를 고정합니다. 이 매트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열흘에서 20하루마다 2배로 커집니다. 젖은 해조류 1톤은 400파운드가 넘는 탄소를 가둡니다. 이것이 매립지에서 썩으면 그중 대부분은 결국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로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다시 말해 정화 전략이 결국에는 대응하려던 문제의 일부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소 시장은 이제 사르가숨 제거에 가치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 상쇄 프로그램은 해조류 기반 탄소 제거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르가숨을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장은 제품 판매 외에도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탄소 크레딧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안 지역이 심한 해에 직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약 10만 톤의 젖은 사르가숨을 한 번에 대량으로 정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동일한 바이오매스를 버리지 않고 가공한다면 보수적인 산업 추정치로도 추출 가능한 화합물만 해도 약 4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생물 자급제의 가치는 추가로 1,500만에서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오가스의 잠재력은 500만 달러를 더합니다. 추정 탄소 배출권까지 더하면 수백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이게 단 한 개 카운티의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매립지에 매년 묻히는 총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시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여기에 더할 수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똑같은 돈이 2번씩 벌어집니다. 진짜 산업이 되려면 한 개의 스타트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백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받아들여 이를 균일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이 운송하는 동안 구축해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수압 장비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 시위드 제너레이션은 알가레이라는 태양광 동력 로봇 수압기를 시험 중인데 이 기계는 해초가 썩기 전에 바다 위에 떠있는 해초 더미를 퍼올립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 보조금으로 카리브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해초 더미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이동 경로나 어류 치어 서식구역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음향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회사인 Cfuse는 약 31만 5천 달러의 이노베이트 UK 보조금을 받아 다른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Cfuse는 대서양 한가운데 관리구역에서 사르가숨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포획 및 재배 방식의 양식장 구축입니다. 독일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여 사르가숨을 에탄올로 전환해 오래 지속되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회사는 유럽 주도의 그룹이 운영하며 미국 대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 부문에는 미국 운영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공장들 하나하나가 미국 생산자들이 입찰할 수 없는 계약 사업입니다.
만약 대규모로 존재한다면 미국의 바이오 정제 시설은 이런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구조는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년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그리고 다른 걸프만 주들은 톤 단위로 비용을 받는 폐기물 운반 업체와 해변 서비스 업체에 청소 계약을 내놓습니다. 해조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청구합니다. 비 비치레이커 LLC는 마이애미 데이드에서 주요 업체이지만 같은 방식이 브로워드의 포트 로더데일, 팜비치 카운티, 그리고 플로리다 키스 전역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자체적으로 입찰가를 정하며 계약은 건별 또는 톤당 지급되고 연간 예산 주기에 따라 갱신됩니다. 업체들은 이 일을 중심으로 트럭, 로더, 그리고 메리지 운영자와의 계약을 포함한 전체 차량단을 구축해왔습니다. 일단 그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르가섬 처리를 기존 폐기 계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변화도 이미 트럭, 인력, 매립지 작업 흐름에 투자된 자본과 즉시 충돌하게 됩니다. 저항 세력은 공개적인 로비 캠페인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운티 관계자들과 주 대표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며 같은 우려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새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환기에도 해변 청소는 계속되어야 하며 해조류가 밀려온 다음날 아침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와야 합니다. 입찰 과정도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025년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새로운 사르가섬 청소 계약을 공개 입찰에 붙였습니다. 5회사가 제안서를 냈으나 2곳은 카운티 변호사 사무실에서 탈락했고 한 곳은 가격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공식 포털이 아닌 이메일로 입찰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제안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 비치레이커를 최저가가 아니었지만 카운티는 경험과 장비를 이유로 비 비치레이커를 선정했습니다. 그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이 계약의 진짜 목적을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 이 계약은 물량 문제가 아니라 운반 문제입니다. 구조는 매립지로 가는 트럭 경로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비치레이커 자체는 플로리다에서 40년 넘게 활동해왔으며 먼로, 마이애미 데이드, 브로워드, 팜비치 카운티에서 일해왔습니다. 사르가숨이 심해지기 전까지 그들의 주요 업무는 모래 체질과 바다거북둥지 모니터링, 그리고 일부 사구, 복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일반 쓰레기 제거에 쓰이던 장비가 이제 해조류 작업에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르가숨 번성으로 사업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이것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계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 정부의 제안은 지역 차원의 장벽에 더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의 연방기관이 모든 상업적 수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곳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AA는 국립해양수산청을 통해 사르가숨을 필수 어류 서식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에 대해 협의를 촉발합니다. 같은 해조류 군락은 붉은 바다 거북의 중요한 서식지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포획, 회피, 검토 절차가 더해집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은 수영 내 작업이나 배출이 있을 경우 허가를 요구합니다. 연방 해역에서 상업적으로 채취하는 선박은 2가지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EPA는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배출물에 대해 검토를 거치며 폐기 측면을 담당합니다. NOAA 국립해양보호구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역은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추가로 1가지 허가를 요구합니다. 신청자가 모든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승인을 마치기 전까지 그 허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미국의 사르가숨 수확 계획이 무산되는 이유입니다. 각 기관마다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기관을 대신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NOA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육군 공병단, EPA, 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남부 플로리다 수자원 관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해양보호구 사무소에 차례로 신청해야 합니다. 2010년대 초반 여러 업체들이 이 과정을 시도했으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일정은 3년을 넘겼고 보트를 한 척도 띄우기 전에 법률 비용이 60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중국과 유럽으로 넘어갔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도달하는 사르가숨 대부분은 포획이 가장 쉬울 때 주 관할 해협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 배타적 경제 수역, 즉 해안에서 3마일에서 230마일까지 뻗어있는 바다띠에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측 대륙봉 토지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최우선 권리를 가집니다. 플로리다는 해변에 모래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실제로 수확이 이익이 되는 해역에서 상업적 채취를 자체적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해상에서 사르가숨을 포획하는 것만이 확장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사르가숨이 파도에 닿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며
몇 시간 만에 귀중한 성분을 잃고 모래와 쓰레기가 섞여 이후 가공 과정에 방해가 됩니다. 이 바이오매스는 아직 살아있을 때 외해에서 포획되어 분해되기 전에 공장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방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는 없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의 주 의원들은 3마일주 관할 해역 안에서 다주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연방정부의 권한 주장에 법적으로 도전하는 우회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연방 사르가순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안이 의회 보좌진이 여러 번 초안을 작성했지만 한 번도 표결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조직적 반대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가숨은 워싱턴에 로비 세력이 없지만 청소 용역 업체들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황당해집니다. 연방 차원의 사르가숨 수확은 이미 금지되어 있고 2003년부터 계속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해 사우스 애틀랜틱 어업관리위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계 남쪽의 연방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계획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와 멕시코만의 모든 사르가숨 군락이 정확히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이 규정은 만세기 치어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르가숨을 규제 대상 어종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제한덕인들은 모두 합치면 거의 농담처럼 들립니다. 미국 남부 대서양 전역에서 연간 채취할 수 있는 사르가숨의 연방 상한선은 전체 지역을 합쳐 1년에 5,000파운드 습중량입니다. 그 상한선은 2003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때는 대서양 거대 사르가숨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조류를 보호하는 법은 사르가숨 군락이 대체하지 않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군락은 매년 같은 바다에 3,800만 톤이 넘는 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법적 한도는 실제로 매년 해안에 밀려오는 양의 극히 일부만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너무 적어서 들어오는 전체 양에 비하면 거의 표시도 안 될 정도이고 그마저도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수확은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6월까지만 허용됩니다. 모든 배에는 반드시 공식 감시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해안에서 100마일 이내에서는 수확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물은 늘린 상태의 망목이 4인치여야 하며 틀 크기는 4피트 곱하기 6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자체 규정이 그 모든 것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주 거주자는 레크리에이션 낚시면허를 소지하면 운하나 연안의 주 관할 해역에서 최대 100덕파운드까지 사르가숨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옮기려면 상업용 해산물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 환경보호부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화 작업에 대해 해안건설 통제선 허가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수공구는 면제되지만 트랙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민은 손으로 해변에서 사르가숨을 퍼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은 연방 금지, 주 면허 확인, 그리고 해변 허가라는 세 가지 장벽에 연달아 부딪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배를 사기도 전에 발생합니다. 연방정부는 대량 번식이 위기가 되기도 20년 전에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는 연방 금지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청소 계약업체를 통하는 것만이 해조류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르가소 해를 벗어난 이 대량 번식은 이제 그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사르가숨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류 자체의 화학 성분과 구조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바다거북들은 해조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떠돌며 보내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종이 진화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종들, 이 회전하는 환류 안에서만 완전히 살아가는 어종들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해안이 없는 바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대량 번식 때문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묘사했던 환류는 그가 처음 마주쳤을 때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류에서 빠져나온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의 대응은 트랙터와 매립지입니다.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량 번식은 계속 번지고 정화 비용은 계속 오르며 외국 공급망이 굳어져서 미국 산업의 기회가 영영 닫힐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입니다. 2026년 현재 이것이 현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 차원의 독자 행동입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는 피해도 크고 해안선도 길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3마일주 해역 내에서 다주 협력을 운영하고 연방정부의 권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어렵지만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추진력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보다는 느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의 연방 법안입니다. 여러 초안 법안이 이미 의회 사무실에 있으며 모두 동일한 핵심 구조를 따릅니다.
하나는 사르가숨 관리를 책임질 연방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르가숨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상업적 수확을 위한 명확한 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상 채취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이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이미 해상 통역과 광물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은 이미 결과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인뿐입니다. 투표는 전국 뉴스의 기록적인 대발생과 보도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6년 데이터도 이를 시사합니다. 뒤덮인 플로리다 해변 사진들이 관광객 수를 무너뜨릴 정도의 규모로 퍼질 것입니다. 한 카운티의 정화 비용은 창피할 정도로 치솟을 것입니다.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고 그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르가숨 이야기는 이런 패턴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주요 자원 분쟁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결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 태양광 발전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벨 연구소는 최초의 실용적인 실리콘 태양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는 전 세계가 여전히 사용하는 효율성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공장들을 지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도 수입 패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연구실에서 나왔으며 텍사스 대학교, 스탠퍼드, 옥스퍼드에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니가 1991년에 최초의 상용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했고 미국의 소비자 전자제품이 초기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2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국내 공장 건설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소들은 과학을 연구해 가치로 입증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그걸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의 계획이 하나의 공장과 공급망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이 그 기회를 인식할 때쯤이면 이미 다른 곳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미국은 연구만 남고 산업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르가숨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은 경쟁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 공장 공간,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코발트 광산과 니켈 정제소가 필요합니다. 돈은 자원으로 움직이지만 대서양의 사르가숨 군락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워싱턴의 의지와 상관없이 플로리다 해변에 도달합니다. 무료 바이오매스는 스스로 해변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르가숨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편입니다. 다른 모든 자원 경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자재를 미국 해안까지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가숨의 경우 원자재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수거하는 것조차 스스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급의 알지네이트는 상처 드레싱, 약 캡슐, 치과용 몰드, 외과용 도구 등에 사용되며 그 공급망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 공장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구조는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방위 조달 검토를 촉발시켰습니다. 플로리다와 걸프 해안에 사르가숨 바이오 리파이너리 라인을 구축해도 완전한 의존도 해소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현재 미국에 없는 별도의 산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 톤의 젖은 사르가숨을 처리할 수 있는 중형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현재 마이애미 데이드와 브로워드가 합쳐서 버리는 양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비용은 공장, 선박, 추출 라인을 포함해 약 8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다양한 제품군에서 발생하며 2026년 예상 가격 기준으로 연간 총 수익은 4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이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금은 준비되어 있고 구매자들도 대기 중이며 바이오매스는 해류를 따라 매년 나타납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건 한 장의 서류입니다.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법, 허가 절차의 기한을 정하는 법, 기업이 입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 그 법은 결국 제정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의문은 그 법이 전 세계 공급망이 다시 한번 미국을 배제하기 전에 제정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웹패크에서 뵙겠습니다.